제3과목 건설 재료 및 시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일반적인 사항은 생산에 의한 물류, 화학 조성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강도, 강성, 탄성과 소성, 특히 이제 탄성은 힘을 주면 늘어나고 모든 재료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 다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늘어났다가 복귀하는 것을 탄성. 근데 일정한 그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네, 강제 응력 변형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라고 해서 쇠라고 해가지고 이게 늘어나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철근 강제 인장 시험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늘어나고 얼만큼 어떻게 끊어지는지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그거를 응력 변형도 곡선 X축은 변형, 세로축을 응력이라고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강제 응력 변형 곡선은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P는 비례한도, 선형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E라고 하는 것은 탄성한도라고 합니다.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까지 이까지 부분은 어떻게 외력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복귀하는 한도를 우리가 탄성한도. 그리고 외력의 증가가 없이 갑자기 변형이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하고요. U를 극한 강도, 또 F를 파괴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콘크리트는 정탄성 계수라고 해가지고 기본 공식은 응력은 탄성 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죠. 이것을 변형시킨 거죠. E는 입실론분의 시그마다.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죠. L분의 델타 L. 시그마는 또 우리가 압축 강도, 응력은 또 단면적분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탄성 계수는 약간 그래프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초기 시점에서의 우리 접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초기 탄성 계수라고 하고요. 니은은 할선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파괴 강도 값에 이게 파괴 강도 100이라고 하면 우리 그림상에서는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반 정도로 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 3분의 1, 파괴 강도 값의 3분의 1까지 연결한 우리 직선이 우리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할선 탄성 계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접선 탄성 계수는 일정한 점에서의 각각의 이쪽에서도 접선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도 접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접선 탄성 계수라고 한다. 포화성비. 포화성비는 첫째 편에서도 우리 재료편에서 나왔었지만 어떻게 포화성비는 축방향 변형률분의 일정한 재료에다가 늘리거나 늘리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늘리면 이러한 형태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폭은 어떻게 단면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양 끝단 그렇죠? 늘어난 길이를 델타 L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초의 직경은 요만큼이었는데 늘어나게 되면 좀 줄겠죠. 그 직경의 변화량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화성비다. 또 포화성비의 역수를 포화성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전단탄성계수 지난 시간에 다 배웠었고 또 전단탄성계수 G는 2분의 2의 n 플러스 1분의 m에 의한 공식을 통해서도 이 공식이죠.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크리프 랩 설명드렸었고 또 이제 반대로 릴렉세이션이라는 거는 재료에 외력을 작용시켰다가 변형을 억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응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힘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릴렉세이션. 반대로 외력이 작용하면 힘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힘은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변형이 증가한다. 변형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늘어야 우리 공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힘이 커져야 변형이 늘어나는데 힘은 그대로인데도 변형이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가 이것을 크리프라고 한다. 참고로 그래프 확인해서 보시고요. 또 인성과 취성. 취성은 재료가 작은 변형률에도 쉽게 파괴가 되는 현상. 유리 같은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또 연성과 전성. 연성은 어떻게 늘어나는 성질, 잘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많이 펴지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면에 대해서. 내구성과 피로성. 특히 이제 피로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100을 정도를 받아야 파괴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중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하중을 받게 되면 그 100보다 훨씬 작은 값에서도 갑자기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로 파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피로성이라고 합니다.
네, 재료의 필요 조건, 뭐 재료의 파괴의 원인, 특히 이제 강제의 피로 파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강제는 200만 회, 200만 회에서 파괴가 된다고 하고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약 100만 회에서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강제 피로 파괴 곡선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제 뭐 부식 방지에 대해서 참고로 보시겠고요. 네, 기출문제. 네, 재료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나오죠. 바로 정적 뭐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로에 대한 사항, 그리고 뭐 탄성계수 구하는 공식 뭐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포화성비 뭐 문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포화성비 구하는 거 축방향 변형률분의 횡방향 변형률이다. 이 공식만 아시게 되면 또 우리가 시험할 때 특히 지금 과목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다음 과목인 토질 및 기초 과목에서는 계산기, 공학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히셔야 됩니다. 공학 계산기 사용하는 또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면 또 일정한 어떠한 메모리 기능이 있는 것들은 그 반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산기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반입이 안 되는 거 본인이 확인하셔가지고 그 들어가게 되면 부정행위로 뭐 간주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멘트와 혼화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멘트에 대한 부분, 또 시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잘 모르시고 시멘트 제조 공정, 우리 이 과목에 시멘트의 제조에 대한 부분도 일부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부분 학습하시기 전에 마찬가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시멘트 스토리라는 그 동영상 12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나서 학습하실 것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주성분, 주성분은 석회, CaO9, SiO2, Al2O2가 Al2O3를 우리 주성분이라고 하고 부성분은 뭐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다. 네, 시멘트 제조 공정. 이거 다 보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동영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수영 기술사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시고 어떻게 시멘트 스토리에서 검색해 주시면은 또 시멘트 스토리 검색하시면 또 관련되는 무슨 여러 가지 광고들 나오죠. 그런 것도 한번 연관 검색어들이 뭐가 있느냐. 시멘트 제 블로그에 보시면 시멘트 스토리 보니까 뭐 다른 뭐 혹시 뭐 관련되는 뭐 링크 걸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광고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배우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또 레미콘에 대한 레미콘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눌러 보시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면은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타 이제 뭐 벽돌이라든지 뭐 그런 거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벽돌 제 블로그에 또 보시면 벽돌에 대한 뭐 치수 또 기타 뭐 강제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와 있으면 그 연관 검색어 뭐죠? 연관 광고 뭐 광고들이 있어요. 그럼 혹시 모르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 또 왜 꼭 시험에 관련된 거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게 되면 훨씬 내가 이해하시는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 들어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연관 광고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 엘라이트, 벨라이트, 알루미네이트, 페라이트 이렇게 합니다. C3S, C2S, C3A, C4AF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C라고 하는 것은 CaO를 의미하는 거고요. S는 뭐를 의미하죠? SiO2를 의미합니다. 규소. 그리고 A는 뭐? Al2O3 그리고 F는 Fe2O3 이러한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3S라고 하는 것은 CaO가 3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S 하나니까 SiO2 하나.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준 겁니다. 네, 시멘트 화합물의 특성. 그래서 C3S, C2S, C3A, C4AF에 대한 각각에 대한 초기 강도 발현 C2S는 어떻죠? 수화율이 적어요. 그렇죠? 수화율 작죠? 대신 장기 강도 발현율이 큽니다. 수화율 낮고 또 화학 저항성 높고 대신 수화 반응 속도 늦다. C2S에 대해서만 대략 알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반대되는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좀 수월하죠. 네, 혼합 시멘트 뭐 한 내용 뒤에 나오니까요. 또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뭐죠? 물과
석회화의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CaOH2가 되고 동시에 수화열이 발생된다. 또 풍화라는 것은 뭐냐? 시멘트가 공기 중에 수분이 조금씩 있죠. 특히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가벼운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풍화라고 하는데, 수분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화학적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수분 흡수하는 것도 풍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풍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풍화된 시멘트의 특징 내용 좀 암기해 두시고요. 시멘트 또는 밀도 또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신선한 시멘트는 밀도가 또는 비중을 3.14 또는 3.15 정도가 나와요. 풍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비중값 자체는 떨어진다. 네, 시멘트 밀도 시험, 뭐 이거 뒤에 또 나옵니다. 재료 시험에 대한 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가느냐, 입자가 얼마나 고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말도 또는 비표면적, 블레인 방법 또는 표준체 44 마이크로미터 체에 의한 잠분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분말도라는 게 뭐냐?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1g당 시멘트 입자의 비표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비표면적 또는 분말 시멘트의 분말도라 한다. 즉 비표면적 값이 크면 클수록 입자는 반대로 상당히 가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끔 가다가 이 수경률이라는 거 있죠. SiO2, Al2O3, Fe2O3 각각에 대한 값을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수경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돼요. 아주 작은 빈도는 아니고 출제 빈도는 평이한 수준, 보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멘트는 또 바로 물과 접한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굳어지지를 않죠. 바로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타설, 운반 시간도 있고 현장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로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멘트 제조할 때 뭘 첨가하죠? 네, 석고를 첨가합니다. 근데 영원히 계속 너무 지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는 응결이 어느 정도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KS상엔 어떻게 응결을 하도록 그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응결이 되는 것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느냐? 그 두 가지 방법, 비카침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길모침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시멘트의 강도는 네, KSL, ISO 679 뭐 한 벌써 10여 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또 가끔가다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멘트 강도 시험은 뭘로 하죠? 시멘트 모르타르로 합니다. 몰탈, 표준사, ISO 표준사, 또 물, 배합비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시멘트량 해가지고 배합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고요. 가끔 가다가 어떻게 물 시멘트비는 0.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뭐 예를 들어서 몇 g이 주어져 있으면은 표준사의 무게는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또는 물 시멘트비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시멘트의 종류 마찬가지 제가 시멘트 스토리 있죠. 시멘트 스토리 일단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을 학습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 종류 일단 포틀랜드 시멘트 1종부터 5종까지 있고요. 일단 혼합 시멘트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고로슬래그를 섞은 것을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를 섞은 걸 실리카 시멘트, 플라이애쉬를 섞은 걸 플라이애쉬 시멘트라고 하고, 일단은 이런 기타 고로슬래그, 실리카, 플라이애쉬를 우리가 혼화자이라고 하죠. 혼화자이를 섞게 되면 1종 시멘트보다는 수화 반응 속도가 지연이 되죠. 대신 장기 강도는 늘어난다. 또 수화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네, 특수 시멘트 대표적으로 알루미나 시멘트하고 초속경 시멘트가 있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얼마? 재령 1일. 그리고 초속경 시멘트는 더 빠른 거죠. 알루미나보다. 어떻게? 2-3시간 만에 아주 큰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시멘트다. 이게 특수 시멘트 종류. 네, 시멘트 저장. 가끔 가다가 우리 포대 시멘트 있죠. 백 시멘트.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적재한다. 왜? 수분 마루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또 13포 이상 쌓아서는 안 되고, 오래 저장할 시에는 7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그리고 입하 순서대로 또 풍화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가끔 가다가 시멘트에 대한 저장 면적 어떻게 한 단의 양 해가지고 전체 포대수에서 뭐 출제 비율이 높진 않지만 가끔씩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성능 개선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혼화 재료는 또 혼화 자위, 혼화 자위와 혼화 저위로 구분이 된다. 혼화재는 자위는 사용량이 많아서 그 부피가 어떻게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고려가 되고 통상 시멘트 사용량의 5% 이상이 사용이 된다. 혼화 저위는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는 콘크리트 배합 계산에서 계산하지는 않는다. 통상 시멘트 사용량의 5% 미만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 전후가 된다. 또 기타 뭐 혼화 저위의 종류, 또 혼화 자위, 또 포졸란이 있고 또 고르슬래그, 미분말이 있고 각각에 대한 특성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성능 개선, 혼화 자위 다시 계속 나오죠. 포졸란, 잠재 수경성. 포졸란 반응성 재료는 플라이애쉬, 실리카 흉 또는 실리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잠재 수경성은 고르슬래그, 미분말밖에 없습니다. 혼화제의 종류, 플라이애쉬 특성, 또 고르슬래그 미분말의 특성, 그리고 감수제의 특성. 기본적인 메커니즘, 물을 감소시키는 것은 감수제가 없으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그냥 흡착을 해버려요. 그러면 워커빌리티에 자기네들끼리 막 모이고 응집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가 물을 감싸버리고 해서 물을 머금어 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멘트 입자에다가 마이너스 전자를 대전을 시킵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물은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죠. 물은 플러스 극 쪽으로 모이고 또 반대쪽 물도 플러스 극 쪽으로 모이죠. 그러면 물이 서로 어떻게 이러한 정전기적 반발력을 일으키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감수제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전기적 반발력이죠. 사용 시 주의사항. AJ 사용 특성.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AJ 다 들어가죠. 왜?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얼게 되면 동결융해 얼고 녹고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쿠션 효과, AJ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AJ 사용이 필수적이고요. AJ 또 나오죠. 감수제, A 감수제, 촉진제, 지연제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막 넘어가지만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파란 부분에 있는 글 중에서 파란 부분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기포제, 발포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왜? 기포제하고 발포제는 굉장히 다들 헷갈려 합니다. 저도 가끔씩 보게 되면 이게 기포제인가 발포제인가 헷갈려요. 그럼 다시 한번 책 보고 하게 되면 그렇지. 기포를 도입해 가지고 주로 콘크리트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포제고 발포제는 그래요. 알루미늄 또는 아이언 분말 등을 사용해서 뭘 발생시킨다? 수소가스를 발생하여 기포가 생기게 하는 재료로서 주로 팽창용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포제라고 한다. 이 부분, 우리 시멘트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문제? 암기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특별히 계산 문제라든지 제가 특별하게 언급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지금 교재 이론 부분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다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커버가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골재와 물입니다. 우리 콘크리트 재료의 가장 큰 뼈대를 차지하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콘크리트는 1세제곱미터를 기본 단위로 하죠. 그러면 부피 개념을 할 때 이게 굵은 골재의 부피고요. 이게 잔골재의 부피. 또 이 부분은 시멘트하고 플라이시, 고르슬래그, 미분말 합쳐서 우리가 결합재라고 하죠. 바인더의 부피고 또 일부는 또 물의 부피고 아주 일부 한 5%, 4.5% 전후되는 게 이게 뭐죠? 공기량입니다.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굵은 골재하고 잔골재 부피가 대략 60에서 70% 차지를 하죠. 전체.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는 것은 시멘트 또는 결합재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결합재 양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저강도의 경우는 반대로
결합제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골제 또는 굵은 골재 정의. 5mm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장골재, 5mm체에 전부 다 남는 골재를 네, 굵은 골재라고 한다. 골재의 일반적 성질. 네, 여기서 골재 밀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네, 굵은 골재 밀도죠. 굵은 골재 밀도값 구하는 공식. B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기 중 시료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이다. C는 물속에서 시료의 질량이다. A는 대기 중 시료의 노건조 질량이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골재 함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골재 함수 상태는 크게 절대 건조 상태, 이건 시험실상에서 11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를 약 24시간 또는 더 이상 온도,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놔두는 상태. 골재 내부의 공극에 있는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절대 건조 상태라 하고요. 또 일반적인 대기 중은 그래도 수분이 있죠. 대기는 수분이 있죠. 그래서 일부 수분이 적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죠. 이거는 차이의 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내부 공극은 전체가 다 물로 포화되어 있지만 골재 표면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또 추가적으로 우리 모래처럼 표건 상태에 더해서 골재 표면에까지 이렇게 물이 있는 상태를 이것을 수분 상태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값들이 있어요. 나오는 것처럼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흡수율은 네, 다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하고 대기 중 건조 상태의 질량의 차를 우리가 유효 흡수량, 절대 건조 상태 질량하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의 그 갭을 뭐라고? 흡수량이라고 한다. 표건 상태의 질량하고 수분 상태의 질량의 그 갭을 무게의 차를 표면 수량이라고 하게 되면 흡수율은 여기서 흡수량과 관계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왼쪽에 있는 부분, 무게가 작은 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흡수율은 여기서 절대 건조 상태 질량과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과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흡수율은 절대 건조 상태 질량분의 흡수량이 되는 거죠. 그럼 흡수량은 뭐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빼기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 되는 거죠. 여기에 흡수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 곱하기 100을 흡수율이라고 한다. 그럼 유효 흡수율은 유효 흡수량과 관계되는 거죠. 요만큼 유효 흡수량. 그러면 대기 중 건조 상태분의 대기 중 건조 상태하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와의 갭인데 항상 분모는 뭐 작은 거 왼쪽 편이 온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 건조 상태 즉 기건 질량분의 유효 흡수량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유효 흡수량은 풀어서 쓰면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빼기 대기 중 건조 상태 질량 즉 기건 질량이 되는 거죠.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유효 흡수율이다. 그럼 표면 수율은 뭘까요? 표면 수량에 관계되는 양이죠. 그럼 표면 수량은 표건하고 수변하고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뭐? 작은 거니까 표건 질량분의 뭐? 표면 수량이 되는 거죠. 그럼 표면 수량을 풀면 뭐가 되는 거죠? 수분 질량 빼기 표건 질량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한 게 표면 수율이다. 단위용적 질량은 먼저 공국률하고 실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국률은 뭐냐? 공국률 더하기 실적률. 모든 자가를 일정한 용기 안에다가 100% 다 채웠어요. 채운다 하더라도 항상 뭐가 있죠? 이러한 공급 부분이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가를 녹입니다. 녹이게 되면 일정한 양만큼 공급량만큼 주저앉게 되죠. 이만큼. 그럼 실제로 자갈 부분이 차지하는 양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실적률. 그럼 반대로 공극이 차지하는 그 율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공국률이다. 반대로 그러면 공국률 더하기 실적률은 항상 몇 프로? 100%가 되는 거죠. 네, 그 개념. 그럼 실적률을 구하는 공식. 단위용적 질량을 절건 밀도로 나눈 값 곱하기 100을 한 게 실적률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실적률이 클수록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네, 골재의 모양이 좁고 입도가 대소립이 크고 작고 한 입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 양이 적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도 되고 단위 수량도 줄어들고 하는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뭐가? 네, 실적률이 클수록. 네, 다음 굵은 골재. 네, 또 골재 단위용적 질량은 시험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첫 번째,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네, 봉다짐 시험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골재 최대 치수가 얼마 이하? 네, 40mm 이하일 때 사용하는 방법. 또 지깅시험 또는 쇼벨 또는 삽을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더라. 다음,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이 정의사항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시키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 채눈의 호칭 치수다. 이 부분은 그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뭐 가끔씩 나오고 1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게 2차 시험에 굉장히 단골 문제죠. 어떤 거? 체가름 시험 결과값을 주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립률 산출하라고 하고요. 동시에 또 뭘 하라고 하죠? 통과율 구하라고 해서 어떻게 최소 치수 채눈의 호칭 치수인데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뭐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다. 네. 그리고 항상 또 체가름 시험하게 나오면 동시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예, 조립률입니다. 조립률은 10개의 채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80mm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씩 줄어듭니다. 80, 40, 20, 10, 5, 2.5, 2.5에서만 1.2로 되는 거예요. 1.25가 아니고 1.2, 0.6, 0.3, 0.15mm에 총 몇 개? 10개의 채를 이용해서 각 채의 체가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각 채의 누적 잔유율의 합을 뭘로 나눈다? 100으로 나눈다. 이거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허용 기준은 장골재는 2.3에서 3.1, 굵은 골재는 얼마? 6에서 8의 범위를 표준 범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또 골재 중에 유해물, 뭐 점토, 먼지, 실트, 점토가 제일 많고요. 또 석탄, 갈탄, 이건 또 입자가 비중이 가볍습니다. 또 연안석편, 이것도 강도가 안 나오겠죠. 또 염분은 뭐에? 철근 콘크리트에서의 철근 부식에 영향을 주겠고요. 또 유해물의 문제점, 네,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또 안정성이라는 걸 우리 골재는 또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풍우나 얼고 녹음에 의한 즉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실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황산 나트륨이나 황산 마그네슘 용액으로 침식 시험을 해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뭘로 한다? 황산 나트륨 용액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골재는 10% 이하가 나와야 합격이고요. 굵은 골재는 12% 이하가 나와줘야 합격이다. 네, 알칼리 골재 반응은 네, 콘크리트 공학에서 나왔었죠. 뭐 내구성 부분에서 나왔던 사항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량 골재는 보통 밀도가 2.0 이하로 작은 골재다. 인공 또는 천연 경량 골재 이렇게 있고요. 특징 알아보시기 바라겠으며, 근데 골재 저장과 취급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또 마모율 일정한 로스앤젤레스 또는 LA 마모 시험기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모율이 마모가 얼마만큼 되느냐 해서 그 치는 마모율에 대한 기준체가 있어요. 또 거르는 게 몇 밀리체? 넘버 12채 또는 1.7mm 채가 있습니다. 이 채로 쳐가지고 네, 시험 전 시료의 질량분에 시험 전 시료 빼기 시험 후 넘버 1.7mm에 남는 질량을 빼게 되면 손실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마모량이 되겠죠. 이 부분이 분자가 해서 이렇게 해서 마모율을 구하는 방법. 마모율을 이 계산식에 의해서 공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모 시험할 때 채가 몇 밀리미터 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골재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읽어보시기 바라겠으며, 네, 골재 분류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골재가 이러한 차트를 뭐라고 하죠? 특성 요인들이라고 합니다. 특성 요인도. 네, 골재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종류 좀 전에 언급해 드렸었고요. 네, 유해 물질이 콘크리트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 네, 점토 덩어리는 뭐죠? 철근과 콘크리트 가장 큰 부분은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를 저하시킨다. 또 0.08pc의 통과량이 많다, 미리뿐이 많다 하게 되면 단위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콘크리트 배합할 때. 그리고 물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건조 수축 발생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염화물은 철근 부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해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으며, 품질 향상 대책은 이게 품질 기준입니다. 장골재는 점토 덩어리는 몇 프로 이하? 1% 이하. 굵은 골재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방 기준입니다. KS 규격에 대한 그 품질 기준이니까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한번 기출 및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품질 기준에 대한 사항. 장골재 조립률에 대한 기준 제가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골재 저장과 취급,
뭐 안정성에 대한 장골재 기준, 굵은 골재의 기준 말씀드렸었고요. 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뭐 다 암기사항입니다. 조립률에 대한 설명, 또 로스앤젤레스 만무 시험에서 한도 얼마? 네, 일반적으로 40% 이하다. 네, 콘크리트는 골재가 갖춰야 되는 성질, 뭐 실적률, 공급률에 대한 사항, 또 단위 용적 질량에서 실적률 구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네, 요거는 뭐 마찬가지. 네, 흡수율이라든지 뭐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률하고 공급률은 합치면 100%다. 그 부분 응용하시면 되겠고, 안정성 시험에 대한 범위. 네, 마찬가지. 밀도값 구하는 방법. 네, 골재 체가름 시험에서 사용되는, 굵은 골재 체가름 시험에 사용되는 체의 호칭 치수가 아닌 것은, 네, 일반적으로 60mm짜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죠. 근데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알면 골재 뭐죠? 조립률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체의 종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시면 거기 뭐가 없죠? 우리가 80부터 시작을 하죠. 그 부분 또 착안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재료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시간 또 끊어서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